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간담을 철렁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죠.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를 해버렸는데요. 오늘은 그 배경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저도 뉴스로 이 장면을 보기는 봤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이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건물이 형체도 없이 폭삭 내려앉아 있는데 또 다른 장면을 보면은 남북 연락사무소 창문만 이제 깨져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아마도 한 번에 제대로 폭파가 안 돼서 다시 폭파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한 번에 이 건물이 폭파로 폭삭 내려앉은 모습을 봤는데 이게 북한에서 이런 폭약 사용이 이렇게 잘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면 조금 더 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장면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남북 연락 사무소의 건물을 우리가 지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건물이 북한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의 폭파 실력이 좀 부실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확실히 극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래전부터 선전 활동을 해와서 그런지 심리전이나 또는 상대방에게 갑자기 충격을 주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머리 좋은 거는 우리 민족 같은 핏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 시각적인 충격 말고도 실질적인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우리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된 건물을 부쉈으니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남과 북이 한 발 가까워졌다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 또 거기서 나오는 안도감과 안정감,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장춘몽 같은 일이었죠. 좋은 꿈을 꾸다가 난데없이 찬물 한 바가지 맞고 갑자기 잠에서 확 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만 해도 이 곧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게 정말 한순간에 날아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 관계가 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주식 시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도발에 많이 놀라고 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가 겁먹고 떠난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메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저렇게 나와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막 던지고 나간 매물을 개인 투자자들이 쓸어담는 모습을 보였죠. 네, 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담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또 북한에서 도발을 하거나 그러면 주식 시장도 좀 출렁거리고 또 사재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는 북한하고 국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감염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외국에서도 우리 정부를 많이 칭찬을 하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 신뢰 그리고 지지를 많이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번 그 폭파로 인해서 통일부 장관도 사퇴를 하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불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일에 발단이 된 게 이 대북 전단지 일명 그 삐라 때문이잖아요. 네, 발단은 삐라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원인을 따져보면 그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미국의 대북 봉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암암리에 북한에 지원해 오던 것을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 또 곳간에서 임심이 남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곳간이 비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각박해지거든요. 그런 북한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과 혼란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삐라는 여러 가지
전까지 불안 요인에 있던 상황에서 좀 방아쇠를 당겼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삐라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이게 좀 거짓으로 합성한 사진에 아주 저속한 문구들을 넣어서 뿌렸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발끈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삐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마치 후속 조치가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대화를 차단하고 또 강경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 북한이 많이 화가 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일종의 다급함도 좀 느껴졌습니다. 네. 이건 뭐 그 북한 내부에서 이 터져 나오고 있는 불만들을 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도발하는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상투적인 수법이죠. 상투적이긴 하지만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북한의 정치가 있죠. 일본만 봐도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한국 때리기를 하죠. 네.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또 흑인 시위까지 거세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을 자극하고 또 분쟁을 만드는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어쨌거나 뭐 이런 삐라를 뭐 핑계로 해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또 해왔고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경고 메시지도 보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침착하게 다음 수를 읽고 준비를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낫죠. 북한은 지금 상황이 뭐 말하자면 코너에 몰려 있어요. 너무 다그치고 막 몰아붙이면 무릎 뜯으려고 덤벼들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북한이 뭐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언제까지 이렇게 좀 휘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걸 꼭 핵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네. 휘둘린다고 하면 안 돼요.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은 뭐 그게 어느 나라간 간에 결국은 커다란 희생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뭐 봐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인 누구라도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핵의 유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 관계가 안 좋고 일본이 계속 우리를 도발한다고 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뭐 다만 너무 이제 또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우리도 핵무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핵무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도 되겠지만 또 일본이 핵이라고 하면 벌벌 떠니까 여러모로 우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핵은 또 보유하고 있어도 어차피 실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핵을 쓰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요. 네. 또 핵을 사용하면은 그 일대가 완전 불모지가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재건을 하는데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게 되죠. 네. 이 특히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서는 뭐 아직도 방사능이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좀 후유증이 클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핵은 방어용 뭐 또는 위협용 뭐 이런 데 불과하고 실전에서는 실제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죠. 네, 어떤 무기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바로 그건데요. 일본이 우리에 비해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전에서 우리하고 맞붙으면 일본이 처참하게 패배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미사일 체계 때문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고도화되고 또 강력한 미사일을 갖고 있죠. 네, 그렇죠. 일본은 해군, 우리나라는 육군이 뭐 강력하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무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건 핵이잖아요. 이 현무4하고 핵미사일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이 핵미사일은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는 폭탄 같은 거라고 하면 현무4는 정확하게 급소만 노려서 파괴하는 스나이퍼, 그러니까 저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북한의 지도부는 전시를 대비해서 지하 깊숙한 곳에다가 강화 콘크리트를 두껍게 쌓은 피신체를 만들어놨는데 이 현무4는 그 콘크리트를 다 뚫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아, 어떻게 이 두꺼운 콘크리트까지 뚫을 수 있나요? 일단은 미사일이 외기권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권의 가장 바깥 부분이죠. 네.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 꽂는 방식이에요. 네. 그 속도가 자그마치 마하 10 이상, 그러니까 음속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인데요. 속도도 빠르지만 탄두가 무거워요. 현무4의 탄두 부분에는 화약은 조금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 중금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무거운 미사일이 내려 꽂으면 운석이 때려 박히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핵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전술 핵 수준의 위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뭐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이 그동안 요격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사일 표면에다가 스텔스 도료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무포를 노리고 요격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해도 회피 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공중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무기라고 할 만한 미사일입니다. 이 탄두 중량만 해도 2톤인데 사거리가 800km나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현무의 사거리에 들어와서 유사시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위력이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든든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해군력이 많이 네네. 떨어지잖아요. 이 우리나라 해군력 좀 증강은 좀 안 되나요? 이미 증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모함을 만들 예정인데요. 원래 경항모, 그러니까 이제 헬기가 뜨고 내리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항공모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중형 항모로 크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중형 항모에는 캐터펄트가 장치가 돼서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캐터펄트라는 장치는 사출기라고 해서 짧은 활주로에도 전투기가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뜨거나 내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이 해군력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동쪽하고 서쪽으로 해군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 북한의 지형을 보면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우리 이렇게 가로막혀 있죠. 근데 우리는 남해안 쪽으로 해군을 돌려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해군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국민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겠죠. 북한도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을 갈고 닦아서 이미 우리나라 전역에 북한의 미사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기지나 군부대가 북한의 기습 공격에 파괴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활주로를 움직일 수 있는 항공모함이 필요한 겁니다. 또 현재 또 일본이 이즈모 호위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군에 있을 때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네네. 이렇게 배웠는데 이 일본 군사력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주적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길기를 비롯해서 각종 역사 왜곡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한 노력에서 알 수 있듯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군국주의에 칼끝이 향하는 그 첫 목표가 우리가 될 것인 거는 자명하고요.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 밑작업으로 봐야 합니다. 네, 일본, 북한 이렇게 주변에 우리 편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대국이죠. 중국, 미국.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의 고립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좀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북미 관계 개선을 본인의 치적으로 자랑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중국과 미국 둘 다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시기 같네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발표한 2020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는 우리가 6위, 북한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